제가 대종사님 가르침을 제가 실생활에서 느꼈던 점을 여러분들한테 예화를 들어가면서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많나요? 빨리빨리 하고 갈게요. 첫째, 제가 대종경 시시품 15장에 보면 마음 공부를 하루도 하르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한 도량과 같다고 하신 대종사님 말씀처럼 제가 좀 안 좋은 습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마음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 삶에 약간 경계가 와가지고 조금 잡초가 무성한 도량이 될 뻔했던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전 매일 지하철로 출근을 해요. 출근을 하는데 이제 지하철역까지 저희 신랑이 안 데려줘도 되는데 데려다 주세요. 그래서 저는 감사히 이용하고 있는데, 저는 한 9시까지 출근해야 되거든요. 근데 8시 한 40분 전철은 타야 돼요. 그래야지 안 늦는데, 그날은 한 30분 전 됐나 봐요.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으면서 저희 덕원님이 좀 신경질 잘 안 내게 생겼지 않나요? 그죠? 그날따라 빨리 와! 엘리베이터 왔어! 막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양말도 안 신고 막 후다닥 나갔는데 갔더니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는 이웃들이 좀 타고 계셨고, 아니 보통 제 같았으면 아니 왜 저 큰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그냥 먼저 가면 되지, 이렇게 제가 할 뻔했어요. 근데 이제 원불교 가르침이 저번 주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멈추고 원만한 생각으로 치사를 하라. 그 생각이 이게 은연중에 저희 몸의 습에 이제 젖어 들었나 봐요. 참자, 그만하자, 멈추고 참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말 안 했어요. 분명히 말을 했을 텐데, 제 성격 같았으면 무슨 남자가 갱년기가 오늘 왜 요즘에 신경질을 많이 내지, 이렇게 말이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참았어요. 무사히 지하철을 타고, 차 안에서도 말이 없었죠. 타고 이제 출근을 해서 약국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또 잊어버렸어요. 저녁에 와서 제가 이제 돌이켜 보니까 제가 조금 닥쳐야 일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오늘도 조금 늦었어요, 사실. 좀 일찍 와야 되는데 우리 신랑은 준비를 잘 해요. 전 닥쳐야지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 시간 약속을 좀 잘 안 지키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좀 빨리 서둘렀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우리 신랑은 딱 제 시간에 좀 데려다 주고 싶은 욕구가 있었겠죠. 근데 제가 그런 습관을 못 고쳐가지고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도 아무 문제가 없고 마음이 요란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는 대종사님 말씀처럼 잡초가 우거진 도량이 되지 않게끔 제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종경 인도품 59장에 보면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을 알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상대방을 100% 이해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의 입장이라든가 그 사람이 처한 처항에 다 이해하면서 역지사지하는 심정으로 생활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 약국이 이비인후과와 통증 클리닉이 있는 문전 약국이에요. 일반 약품은 팔지 않는데 대부분 약을 받으러 오시는 이제 환자분들이나 손님들이 보통, 저는 처음에는 몰랐었어요. 제가 아는 수준, 제가 한 이 정도는 알고 계시겠지 하고 복약 지도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 젊은 사람들은 별로 그렇지는 않은데, 통증 클리닉이 있으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니까 오시거든요. 통증약을 받으러 많이 오세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약도 이제 처방받아서 오시는데, 저는 이 정도는 알겠지 생각하시고 있었는데,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글을 모르시는 분도 좀 가끔 계시고 숫자도 모르시는 분도 가끔 계세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는 모르죠. 처음에는 말씀을 안 하시고 그러시니까. 약을 보통 주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제가 아는 이 정도의 수준은 알고 계시겠지 하고 복약 지도를 하는데, 그거를 잘 모르고 엉뚱하게 약을 복용해서 약간 전화 많이 하시거든요. 엉뚱한 그래서 제가 그 환자분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않고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이 정도는 알겠지, 제가 먼저 미리 판단을 해서
복약 지도를 하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떨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복용하는 약인데 하루에 한 번씩 다 드신 거예요. 우리 전화가 온 거예요. 약이 모자란다고. 약사님 약 잘못 지어준 거 아니냐고. 그러기도 하고 보통 특히 저녁약은 잘 안 드시잖아요. 까먹고 안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남자분들 전립선약 저녁에 꼭 자기 전에 드시고 주무셔야 되는데 안 드시고 약이 많이 남는다. 약사님이 아침 약을 안 줘준 거 아니냐. 왜 저녁 약이 이렇게 많이 남았냐. 이러면서 엄청 야단을 많이 치시거든요. 그럴 때는 약간 기도 조금 잘 안 되시는 분이어가지고 제가 막 큰 소리로 이야기했더니 그분도 내가 화를 내는 줄 알고 나는 크게 들리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분은 화가 나서 그 다음부터 우리 약국을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약이 모자란다. 이걸 어떻게 해줘라. 아침 약을 줘줘라. 이렇게 하시는데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난처했었는데 그분이 제 진심을 알았는지 나중엔 다시 돌아오시긴 하셨어요. 다른 약국 가도 뭐 똑같은 거 저같이 친절한 약사가 없거든요. 다시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가글을 하라고 했는데 가글을 안 하고 마신 거예요. 가글이라는 용어를 사실 제가 이렇게 그래서 저희는 이게 아니 가글을 하는데 그냥 마신 거예요. 그래서 목이 따갑다고 또 전화를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따갑냐고. 근데 그 가글이라는 용어를 또 모르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수준에 제가 그 상대방의 수준에 맞춰서 복약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들이 가끔 생길 수 있다는 걸 느끼면서 특히 노인분들은 제가 이제 어떤 원칙을 정했냐면 행동은 액션은 크게 그리고 글자도 크게 이건 언제 드시라고 꼭 말씀해드리고 목소리도 크게 큰 매직을 가져와서 크게 적어줘요. 글자가 안 보이시니까. 그리고 자기 이름이 잘 안 보이시고 아침 저녁인지 아침인지 뭐 저녁에 먹으라는지 취침 전에 먹어야 되는지 취침 전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그냥 주무시기 전에 잠들기 전에 드세요. 이렇게 그 상대방의 입장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약국은 정말 이게 무슨 약이다. 약이 많으시잖아요. 통증약도 있고, 뭐, 감기약도 있고, 뭐, 피부약도 있고 이러니까 저는 일일이 다 적어주거든요. 어머니 이건 통증약이에요. 어머니 이거는 피부약이에요. 가려울 때 드시는 약이에요. 그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좋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니까 좋은 결과가 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요즘에는 좀 너무 막 이상한 일들이 많잖아요. 흉흉한 일들이 많은데 이런 대종사의 가르침처럼 역지사지하는 신정을 다 이해하면서 그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좀 지루하셨죠? 원불교 생활을 하면서 제가 제일 몸소 깨닫고 제일 맞는 말이다. 정말 대종사의 가르침이 정말 맞구나 하면서 원불교에 더 좀 기여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느낌이 와닿는 말씀이 인도품 17장에 보면 평범한 사람들은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 놓고 그 간연과 상을 놓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배은망덕할 때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몇 배나 더하여 도리어 큰 원수를 맺게 된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전 이 말씀,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한 적이 없으신가요? 없으세요? 아니,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원불교에 입교하기 전에 정말 많았어요. 주로 가까이 지내던 사람, 친구나 아니면 친척 아니면 이런 우리 친지들하고 이런 경험이 많은데 내가 정말 많이 해줬는데 내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줬는데 저럴 수가 있어? 정말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대종사의 가르침을 이걸 듣고 맞아. 내가 뭔가를 해줬다는 거에 대해서 상을 가지지 말고 나는 그냥 해준 걸로 끝나야지 그 사람이 내가 뭘 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사악한 마음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대종사의 가르침이 정말 정말 가슴에 와닿았어요. 근데 특히 요즘에는
약국에 온 손님 중에서도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손님들 많거든요. 민원 넣는 사람도 많고요. 왜 민원을 넣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이야기하면 되는데, 저는 민원이 없었어요. 근데 보건소에다 민원을 넣는 분들이 많아요. 보건소에다 넣으시면 경찰서 가야 돼요, 저희. 근데 뭐 약값이 비싸다, 아니면 불친절하다, 뭐 약을 잘못 지었다. 사실 인간인 약사들은 또 인간이잖아요. 약을 짓다 보면 약의 한 알이 좀 빠지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단골 손님들은 뭐 그런 분들은 없지만 이야기를 하면 약사님들이 더 잘해주세요. 실수를 인정하고 잘해주시는데 바로 그냥 보건소에다 민원을 넣으시더라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민원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약국을 해야 되나? 그런 약사들이 많아요. 이렇게 해서 약국을 해야 되나 싶은 상황들이 많거든요. 근데 요즘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약국에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손님이 있어요. 정말 잘해드리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분은 정말 적어놔요. 저희 컴퓨터에 자세히 복약지도 할 것, 약값 잘 계산할 것, 뭐 잘 드릴 것 이렇게 적어놓거든요. 그리고 막 사실 막 암호도 적어놔요. 특별히 조심하실 분은 여러분들도 혹시 모를 거예요. 다 약국에 암호 있어요. 이렇게 적어놓는데 그분은 정말 잘해드렸는데 가끔 다른 약국에 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와, 정말 영원한 단골은 없구나. 나를 정말 배신감을 느끼면서 와, 저렇게 잘했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야, 근데 이 구절, 대종사님의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냥 또 처처불상 사사불공 있잖아요. 손님들이 부처님이다. 그냥 약국에 오실 때 저희 약국에 오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잘해드리자. 이렇게 해서 그런 생각은 다 떨쳐버리자. 그래야 저도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약국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즐겁게 행복하게 약국 생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이 세 가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정말 원불교 생활을 실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경험이 있다면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 원불교 생활이 저도 이제 8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아주 보통급이지만 저희 애들이 가끔 이야기를 해요. 엄마는 원불교 다니면서 많이 바뀐 것 같대. 어떻게 바뀌었니? 그랬더니 나쁜 엄마였는데 착한 엄마로 바뀌고 있대. 목소리도 맨날 컸는데 좀 작아지고 웬만하면 화를 안 내는 착한 엄마로 바뀌어지고 있어서 원불교 계속 다녀야 되겠다. 좀 성실하게 다녀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다녀야겠죠. 이제 끝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떨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들으셨으면 고맙고요. 자아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염원드리면서 감사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20단 신중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도남교당을 다니다가 원남교당의 도법 동지가 된 지 어느덧 1년하고도 한 5개월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처음 제가 원남교당을 왔을 때 느낌이 아무래도 생생합니다.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법회가 3년여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대면 법회를 다시 보게 되면서 이제 제가 원남교당을 다시 다니게 된 것 같은데 그때 많은 교도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셔서 교당을 좀 잘 적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감사의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 드리면요. 저는 1983년 3월에 부산에 있는 광안교당에서 연원을 맺고 원불교 교도로서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태어나면서 아무래도 제 본명으로 신고받아가지고 모태 종교로서 이제 종교 생활을 하게 되었고 서울로 이사 와서는 제가 이제 화곡교당을 다니게 됐고 화곡교당에서 학생회부터 청년회까지 계속 활동을 하긴 했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원불교의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종교 활동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학업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과 경계들이 많아서 이제 원불교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하고 교당만 다니고 있던 중에 제가 이제 2014년에 지금의 이제 저희 아내인 백옥진님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도남교당으로 다시 교당을 옮기고 나서 그때부터는 그래도 교당을 좀 열심히 다니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3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저희 아이들도 좀 크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이 원불교의 교법을 좀 같이 자연스럽게 좀 스며들게 해주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도남교당이 원래 어린이회가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좀 어린이회가 사라지게 되면서 저희가 알아보다 보니까 이 원남교당에서는 그래도 어린이 법회를 보고 있고 또 많은 어린이들이 그 같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이제 원남교당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관님, 교무님 그리고 많은 설법들을 워낙 잘 해주고 계시고 또 워낙 그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신 훌륭하신 교도님이 계셔서 저는 거기에서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교당 생활 열심히 하면서 앞으로 공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24년에 공부 표준으로 교감님께서 잡고 계신 게 바로 연초부터 계속 강조를 해주고 계시죠. 절대 감사, 일식 공부. 그런데 저도 이제 이 절대 감사란 말을 듣다 보면은 제일 먼저 드는 원불교의 공부법이 바로 일상수행요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포털에서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 일상수행요법이라는 것이 한 경계마다 대조하여 챙기는 공부법이며 한 경계가 지난 후에 반성하고 챙기는 공부법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절대감사, 이 일상수행요법의 9개 조항 중에서 제가 과연 절대감사를 어떻게 하면 이 공부법이 좀 대조를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더니 아무래도 제5조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이 조항이 딱 생각이 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조항을 제가 나름대로 좀 해석을 해보면은 사실 그 원망생활도 어떻게 보면 경계를 따라 생기는 부분인데 그 경계를 다스리고 없앨 수 있고 상황에 따라 그 경계를 좀 감사생활로서 내가 마음을 다시 고쳐 잡으면 절대 감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 나름대로 좀 이제 해석을 해서 올 한 해 좀 절대 감사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 생활 속에서 있었던 절대 감사 상황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저희 가족이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바로 가까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이제 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다른 임대인의 집에서 이제 임차를 해서 이사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 여러 집을 찾다가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이사를 하게 된 저희 아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아파트가 새 아파트이고 그리고 저희 아내도 좀 집이 넓어지다 보니까 그 집을 되게 만족해하는 느낌이었고요. 그렇게 저희 집이 이제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계약 당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약서를 쓰려고 부동산을 갔는데 그 계약서 상에는 그 특약이라는 조항으로 15개 정도가 써 있는데요. 이 15개 조항을 보면은 퇴거 시에 복구를 한다, 못을 박지 않는다, 무슨 가전을 쓰지 않는다, 이러면서 약간 저희의 그 생활을 조금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의 좀 조항들을 받아서 사실 그때 부동산에 이제 저희가 도장을 찍으러 갔다가 약간 좀 마음이 상해서 돌아왔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은 저도 이제 그 원망심이 좀 올라왔었고 아무래도 저희 아내도 그날만큼은 조금 마음이 더 상해 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약간 집주인에 대한 원망심이 좀 생겨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하기 전까지 이 집을 어떻게 2년 동안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집을 조금 빨리 이제 들어가서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저희가 이제 집주인한테 이야기를 하고 며칠만이라도 조금 빨리 들어갈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저희 집주인이 그래도 다행히 흔쾌히 그런 상황을 좀 이해를 해주고 며칠 그럼 일찍 들어와서 이사를 하시라고 그렇게 합의를 해줬고, 그리고 저희가 그 가전제품을 좀 못 쓰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이 가전제품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또 이제 이사 직전에 그 가전제품을 쓰는 거에 대해서도 집주인이 어느 정도 합의를 해줬고 또 저희도 그거를 문제없이 가전제품을 잘 설치해가지고 지금 저희 집을 좀 잘 살 수 있게 이렇게 꾸밀 수 있게 결국은 모든 게 다 잘 마무리가 된 이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사 오기 전에는 좀 집주인에 대한 경계와 원망이 좀 많이 일어났는데 이후 저희 가족이 편히 이사하게 배려해준 부분들과 그리고 이사를 무탈하게 지낼 수 있게 돼서 마무리가 된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좀 집주인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좀 커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 집으로 들어와서 아무래도 저희의 가족들도 더 쾌적한 환경에서 좀 그렇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돼서 무엇보다 좀 더 감사한 마음이 커졌고요. 앞으로 이제 교당을 열심히 다니면서 좀 절대 감사의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순간순간에 원망의 경계가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면은 그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감사의 공부를 제가 더욱 돌이켜 보면서 일단 올 한 해는 제가 쭉 절대 감사의 마음을 좀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할 거고 앞으로 24년, 25년 제가 이제 원불교를 계속 다니는 순간만큼은 항상 생활 속에서 절대 감사의 마음을 좀 지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제 교리 실천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뭘 하나 들고 왔습니다. 한 3년 전쯤인 것 같은데요. 이곳에서 법문 말씀 받들고 동전주 교당이었을 때 법문 말씀 받들고 나오면서 저희 교도들한테 직접 쓰신 친필이라고 한 분씩 이렇게 전달해 주셨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다들 읽으실 줄 있으시죠?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었는데요. 이걸 받고서 나오면서 나눠주시는 한 교무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위법망구 위공망사라고 읽어주시고 참 간단하게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걸 받고 이렇게 나오는데 다 받는 분들 내용이 글귀들이 다 달랐었거든요. 근데 그 글귀들이 왜 나에게 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고 한 분이 뒤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간 이 글귀가 왜 나한테 왔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원불교의 입교는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친구 따라 원불교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면서부터 입교를 했습니다. 입교를 하고 첫 법회를 보면서 20년 동안 제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았는데 그때까지는 세상에 대한 비판적이고 불만이 많았고 비관적인 면이 있어서 늘 원망하고 좌절하는 생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입교를 하면서 지윤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면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불평불만보다는 다 이게 내가 지은 바 받는 거라는 말씀에 참 보은하고 감사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을 했고 내 이익보다는 남의 이익을 먼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이 원치 않는다면 내가 하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바보라는 소리도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했는데 그러한 순간 속에서 대종사님의 가르침 그리고 스승님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잘 살아왔습니다. 위법망구 위공망사라는 글이 왜 나에게 왔을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잘 살아왔다. 바르게 가고 있다라는 인정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이 글귀를 받았을 때. 이렇게 또 다시 이 자리에 서서 교사상사님 앞에서 마음 공부담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제가 많이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네. 물론 저 혼자만의 이제 공부길은 아니었고 가르침이 있었고 스승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동전주와 노송이 한동국 교당으로 거듭나면서 저는 두 분 교부님하고 교도님들의 정말 흐트러짐 없는 큰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의 교당으로 낮추기 위해서 서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는 모습들 속에서 많은 거를 배웠고요. 그러한 이런 큰 마음들을 보면서 직장 생활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주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어려운 게 남의 허물 말하지 않기더라고요. 늘 매일같이 만나는 이용인분들, 그리고 보호자분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까지도 어느 순간 일을 하다가 얘기를 하다 보면 누구는 꼭 그렇더라. 쟤는 꼭 저래. 예, 저분은 꼭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녁이면 다시 하루를 돌아보면서 또 내가 오늘 어지러웠구나라는 어리석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 또 이제 알아차리기는 합니다.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알아차리기도 하는데, 또 어느 순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얘기를 또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지금은 많이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횟수를 많이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의도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게 하는 사람으로 돌리자인데요. 어떤 사람이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일까? 그리고 또 그렇다면 그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배우는 사람일까라는 거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배울 줄 모른다는 거는 주변으로부터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게 배울 줄 모르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잘 배우는 사람으로 할 수 있을까? 그것 또한 잘못하면 가르치려 드는 게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들고, 그렇게 배울 줄 모른다는 생각조차도 저의 어리석음인가 요란함인가 이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아직 공부는 거기까지밖에 안 돼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는 저녁 줌으로 하는 기도와 이제 낮 시간에 직장 생활 때문에 기도식에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하는 줌으로 하는 기도식, 그리고 연불 공부방, 그리고 화요 공부방 같은 경우 제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얘기되어지는 것들에 제 모습도 반조해서 들여다보고, 네, 그리고 제 경계에 마주칠 때마다 그랬었지라고 돌이켜 생각해 보기도 하면서 조금은 넉넉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